네, 이상호 기자가 나오셨는데 사실은 EJ에 세 번 출연한 사람은 딱 2명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재명 시장. 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기자입니다. 세 번째 출연.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아, 진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저 검찰청에서 약간 샤우팅 예. 좀 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아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물어볼게요. 그 샤우팅, 최순실 들어갈 때, 순데렐라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원래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전에고, 그 전에 이제 검찰한테 항의하는 모습이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정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어느 질문? 그러니까 일단. 세월호 7시간. 아, 세월호 질문. 일단은. 뭐가 있으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원칙론적으로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뭐 대부분의 일을 최순실 씨가 통제했다라고 일단 취재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책임 선상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의도하시는 것처럼 청와대 보톡스 건을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또 뭐 고발당하셨다면서요? 아직은 안 당했어요. 그건 다른 건으로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너무 복잡해 많아. 복잡해. 소송 아니, 뭐 이 상황에서도 고발하고 조사 빠졌어. 113, 113번째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말 나온 김에, 사실 보톡스를 맞는 거는 자유죠. 그럴 수 있죠. 여성분들 자유고, 특히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맞으면 효과 볼 수 있어요. 저 왜요? 네. 보톡스는 통상적으로 이제 근육에 놓는 거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연예인 보톡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명 그 매립할 매자에다가 선선자에서 매선침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거는 그 안에다가 실 성분을 삽입하는 거야. 한 200군데, 100군데에서 200군데. 그래서 리프팅 하는 거구나. 그렇죠. 리프팅. 레이즈미업, 뭐 리프팅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놓아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3cm 정도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아파. 그래서 대통령을 눕혀놓고 그거를 막 그 눈 뜨고 있는데 그걸 찌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VIP들은 예. 잠재워요. 몰핀이나 일단 프로포폴 성분을 주고. 마취를 하는 거죠. 수면 유도제를 수면 주는 유도. 거죠. 네. 마취라고 그러면 약간 좀 무식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약간 높은 사람들은 일부러 재운대요, 의사들이. 그래서 100방에서 200방 정도를 매립하는데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위내시경 할 때 생각나시잖아요. 프로포폴 하면 깨기는 금방 깨요. 근데 계속 멍하고 약간 좀 덤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한 4-5시간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시술 한두 시간 돌아오는데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잡아줘야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월호 참사 그 당일날 그걸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기사에. 저는 당일날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높다고 보십니까? 좀 더 확정적인 팩트를 위해서 마무리 취재 중이에요. 아직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도 사실 의사분들 둘 만나고 왔어요. 청와대는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청와대가 뭘 알아요? 쟤들이 뭘 아는데? 그렇지. 청와대는 자기네 집안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죠. 그 비싼 침대에 둘이 나란히 누워 맞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0% 확인된 부분은 최순실 씨가 자기가 거래하는 의사가 많아요. 특히 그분이 야매를 또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청담동 일대의 그 주변 반경 한 2, 3km에 병원이 뭐 수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에이스들을 쫙 뽑아서 자기가 먼저 시술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교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넣어줬대요. 여러 번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최순실 씨를 시술했던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럼 나올 가능성 높겠네요. 거의 도관에 든 쥐라고 봐야죠. 시간 문제죠. 만일 당일날 그 방금 말씀하신 보톡스를 맞았다면 4월 16일이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일이면 집무 시간에 맞았다는 소린데? 일하는 시간에. 그렇잖아요? 아침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자기가 여왕인데 네. 남들 퇴근한 시간에 그런 거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뭐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대를 1년 동안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예. 그런 궁궐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도 터치를 못한 거죠.
사실은 12.6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6 때도 뭐 여기 뭐 역사 팟캐스트가 너무 우리 선수들이지만 12.6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재기 오죽하면 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터치를 못한 거예요. 박근혜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수석회의에 박근혜 저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라고 계속 수석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은 김재규 장관이 쏜 거 아닙니까? 아, 16대. 그러면은 사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오빠 말대로라면 한 10번 정도 서면 문서, 했다는 뭐 거지. 카톡, 텔톡 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들끼리. 네. 그러면은 이미 상황 종료된 상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보고한 놈이랑 보고 받은 분까지 해서 이미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프로포폴에서 아직 덜 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설 수사를 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상황을 가능하죠. 인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하자고요. 예. 7시간이 있었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응? 바보라고 해도 10번 정도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면 알고 와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모르고 있을 상황이 어떤 가능성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뭐 굿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굿하다가도 이렇게 쪽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굿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 그렇죠. 거잖아. 예. 절만 하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상황 보고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완전히 진공 상태로 들어와서 멍한 자세로 앉아 있으려면 자고 있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을 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온 결과 보톡스, 프로포폴이 수반되는 연예인 보톡스. 그러니까 보톡스랑 헷갈리는데 보톡스는 간단한데 이거는 그런 보톡스가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선침 시술을 6개월 만에 한번 받으려면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2, 3개월이면 조금 넣어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완벽하게 백지 상태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맞더라고. 매선침 맞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날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털렸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밖에 놀러 왔네. 이왕 놀러 온 거 손수호 변호사 불러가.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손수호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전화 통화 한번. 전화 하나 빼면 두 번째. 네, 포함해서 그래요. 세 번째. 네. 방금 밖에서 이 기자님 말씀하는 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 업무 시간에 네. 이런 짓을 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일단 공직자의 직무상 이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공무원이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정말 하약감이네. 그 엄중한 시기에. 이미 하야 뭐 수십 번 했어야죠. 아직 뻔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지 않나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나 미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세월호가 4월 16일 날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4월 17일 날 김종희 YTN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그랬죠. 얘기. 이거는 인간 쓰레기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체육개비리 왜 YTN은 계속 세월호 참사만 보도하느냐. 체육개비리 좀 얘기 좀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화해갖고 대통령 VIP 지시사항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바로 지시했다. 언제까지 세월호만 틀 거냐. 이것도 해라. 미친놈들 아니야 이것도 진짜. 정유라 챙기라고. 그래. 정유라가 뭔데? 근데 난 그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는 저 사람들이 정말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지만 예. 구할 생각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돼지였구나 그냥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나라가 패닉이었고 지금도 그 패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저들에게 우리는 그냥 개돼지였구나 하는 정도.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요즘에 기레기들이 일제히 언론인 양 행세하고 그렇지. 있는데 YTN은 그걸 왜 그때 당시 보도하지 그렇지. 않았는가. 왜 이제 와서 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기만적인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쥐새끼들이 먼저 도망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 엄정한 세월호 국면에 그런 전화를 받은 거야. 그건 그리고 누구까지 했어요? YTN은 한패였던 거지. 야 이거 좀 해, 임마. 뭐 한패들끼리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뒤에라도 까줘서 뭐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언론은 바로 그 시점에 맞아요. 이야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하면은 그건 자기들 이 국면에 뭐 하나 그나마 뭐 저 간판 하나도 건져보겠다라고 하는 속셈인데 절대 여러분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TV조선이 요즘에 뭐 맹활약 한다고 하는데 왜 그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따라가가지고 의상실에서 막 CCTV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얘들 2014년 12월에 고용태로부터 제보 받았어. 그리고 하지만 지금 쓰지 않았죠. 2년 가까이 묶여놨다고 인제 깐 거야 이거. 아니 그리고 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각 새누리당 뭐 예를 들어서 조윤선 독대 다 한 똑같은 것들이야. 다 똑같은 것들이야 지금. 저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이희재이랑 2014년 12월 20일 날 방송했던 걸 좀 들으면서 왔어요. 네. 근데 나는 되게 슬펐다. 사실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춥고 정말 이 박근혜 부정선거 집단의 독재 초기잖아.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되게 여러 가지 국면으로 탄압이 진행될 때였어요. 예. 근데 우리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했잖아, 방송을.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한복 넣었다. 예, 한몫 넣었죠. 최순실이 대소사 챙긴다. 네. 현몽으로 박근혜 지배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그때 당시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갈 뻔했는데 그때 정윤회가 얘기했으면. 아니고 최순실이다. 바보 최순실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3천억 최순실 세자매 일가. 가지고 네. 있는 부동산 추가로 밝혀냈다. 이런 거 보도를 하고 그걸 또 아무도 언론이 며칠 전까지 안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또 손바닥만한 이희재가 또 같이 죽자고 부르네. 네. 그래서 와서 그걸 얘기하면서 야 정말 같이 이걸 위험을 감당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정말 사실은 울면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었지만. 그 2년 전 방송인데 그때 얘기가 지금 다 들어맞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얘기를 아무도 안 받았었어. 예. 나서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은 한 패래 한 패. 그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제 실감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나가지고 쓰는 저 최태민 스토리들 다 보면은 이제 79회, 80회 다 그냥 아니 오락가리 하는 것 같은데. 언제적부터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뉴스라는 것은 뭐 위험하죠. 권력을 상대로 하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뉴스고 저널리즘 하는 사람의 도리거든요. 언론인 사명이죠. 그럼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냥 커머셜리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그 주사 맞았다는 거. 네. 그거를 가장 사실은 제대로 알려면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손수호 변호사가 네.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뭐 재임시 형사소출 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니다 할 수 있다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손변 대답하는 동안 이 기자님 그 소세지 드세요. 지금 이 기자님이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소세지랑 우유랑 먹고 계셔. 으라차차차차차 천하장사 같은 거 드시고 계시는데. 아니, 밥을 먹고 다녀야지. 진짜 맛있다. 참. 자, 네. 드시고 계시고 얘기해 주세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 헌법 조항만을 보면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는 없어요, 언급이. 또 그 하위 그런 법령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또 헌법 해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번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이상 헌법학자들이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쭉 보면은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오히려 더 많아요. 따라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예. 그거는 적어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진박으로 또 불리는 정종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구죠. 예. 예. 헌법학자. 그렇습니다. 헌법학 원론이라는 책을 되게 두껍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개정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수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강제 수사는 안 되지만 임의 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학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직 중이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다수인지 소수인지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의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도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 학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해도 소출을 못 하니까 네. 재직 중에는
그러면 지금 수사해놨다가 네. 대통령이 물러나면 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가능하죠. 재직 동안 스탑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사는 다 할 수 있대. 저희 해석에 따르면 또 대부분은 수사는 할 수 있대.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기소를 못 하는 거고 그 내란죄 외환죄는 지금도 수사 기소 다 가능한 거죠. 헌법상으로도. 하지만 기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못 하고 다만 이제 그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거든요. 재직 중이 아니면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만료든 대통령직이 아니면 그때는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오늘 아주 재밌는 찌라시 하나 돌았어요. 하태경 의원 핸드폰 예, 사진인데요. 봤습니다. 내일 의총이 2시에서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에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기자회견 할 것이라는 첩보가 돕니다라고 하태경 의원의 메시지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시나리오가 뚫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보를. 근데 지금은 뚝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 받는다고 해도 이거 진정되지 않아요. 내려오는 방법은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 지금 국정이 마비 상태고 대통령령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외부 일정 다 취소하고 우나? 순실이 보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봐. 지금, 순실이도 없어졌지? 문고리 살인방도 사라졌어. 없어. 누구랑, 늘 이 양반은 스스로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랑 그럼 대화를 할까? 근데 제가 오늘 또 생생하게 취재한 거 몇 개 털고 가야겠 감사합니다. 대포폰. 네네네. 대포폰을 판매한 업소를 다녀왔어요. 누구한테 대법원? 순실이한테요? 박근혜 씨한테. 박근혜 씨한테요? 대통령이 대포폰 썼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최순실, 유진 씨. 네. 네. 조카. 그렇지. 이런 분들이 다들 대포폰을 서너 개씩 가지고 그렇죠. 다녔어요. 그리고 또 급할 땐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전화 쓴다? 네. 그리고 그걸 또 지워서 줘.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딴에는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제 통화를 대포폰으로 다 했는데 그 대포폰 납품처를 다녀왔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박근혜 씨 취임 이전부터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가 이렇게 대포폰을 자기도 쓰고 받는 사람도 대포폰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내 것만 깨끗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쓰고 이걸로 받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씨한테 대포폰을 공급했던 업체를 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최순실 씨 일가, 최순득 뭐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대포폰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임 이전부터 썼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박근혜 씨가 대포폰을 썼을 것이다. 근데 문제 뭐냐면 그 대포폰을 다 취소됐단 말이야. 해지됐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전화 뭐 이런 전화로 하면 다 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아마 전화도 좀 못 쓰고 있을 못 거예요. 쓰고. 그런가 하면 또 이것도 아직 기사를 너무 요새 막 기사를 쓸 우선순위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단독이야. 네. 뭐냐면 이제 최순실 씨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되게 많아요. 크게 한 5명 정도가 있어. 목욕탕 같이 다니던 분. 강남 사모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4분을 제가 만났어요. 올해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저희 팔선녀 뭐 팔선녀.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건 또 다른 분. 다른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친구들. 패밀리? 밥 먹는 친구. 때미는 친구. 여자분들은 때미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네. 우리 와이프 보니까. 남자는 지하에서 저기 노란물 먹는 친구들 있고. 너 요새도 그런 데 다니네. 쟤는 그런 데만 가요. 야, 뭐, 위험해, 지금. 아이, 잘안 가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저한테 이제 누나라고 부르는 나이의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탐사보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보가 많은 곳에 계신 누나들을 뵙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진우 우리 후배 같은 경우도 외모를 이용해서 그런 누나들을 잘 접촉하잖아. 근데 사실 요즘에 제 모습 보면 그렇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취재가 가능했어요. 슈퍼텔러 주지로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태현이 제가 동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른바 연예계 비리, 뭐 PRB, 로비,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이제 그쪽 연예계 또 성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쪽 청담 압구정 뭐 신사 쪽에 이제 이른바 왕언니들이 많이 친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이제 최근에 다시 쭉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이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사를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재고 창고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리얼을 드셨어요. 아침마다. VIP가. VIP가. 그거를 미제 시리얼을 드셨는데 그거 다 이제 어디 큰 할인 매장 가면 있는 거 있잖아. 다 있어 국내. 예. 근데
순실이 누나가 그거를 미국 가서 직접 사람 써가지고 사와. 그리고 비타민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다 이제 다른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청와대 그냥 왔다 자기 집 갔다 다니듯이 하고 아침에 그 시리얼 우유 타서 먹이고 그런 거 다 했던 거야. 애완동물 키우는 것 같은데. 그 옷 입혀 보석 게이트 저희 고발뉴스에서 보도한 거 보셨죠? 네. 그 업소에 갔어. 근데 한겨레 신문한테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니까 다 얘기해 주더라고. 한겨레 누가 갔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간에 보석 넣어줘, 뭐 핸드백 넣어줘. 심지어 속옷을 어떤 거 입는지도 저희가 다 속옷까지? 취재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속옷을 입으셨더라고. 요거는 이제 좀 들어오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모두 망사야? 티야, 티? 그런 거. 야, 그런 거 썬데이 서울도 쓸 게 좀 필요하니까 좀 놔둘까요? 네. 여하튼 간에 생각보다, 네. 그런 걸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입는 거, 먹는 거, 아침에 시리얼까지 다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얼마 전에 보도했던 것처럼 뭐 이거 다 성형, 피부 관리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멘붕일 겁니다. 근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안에서. 그동안 이제 최순실 씨가 충직한 가신으로서 역할을 해줬던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순기능 아니에요. 너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 아직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를 지켜야죠.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럼 이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우리 심리학 박사님도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격리 조치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총리 인선을 발표하고 또 뭔가 계속 하고 일정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 오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박근혜 씨가 바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 영삼이 형이 7푼이라 그랬어. 6푼이 이상 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는 사실은 그런 자기 사적 그 비선 말고도 공개적으로 다 그 스케줄 올라오고 그냥 읽을 줄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동 일단은 합법 돌아갈 장치가 수는 다 돼 있다.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조홍천 의원이 아직도 김기춘 라인이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고발뉴스에서 특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김기춘 씨가 최순실 씨 건물에 살았다. 그것도 몇 달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사실. 제보를.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사시는 분인데 개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규춘이 이렇게 뒷짐 딱 지고 그 건물 있잖아. 7층짜리 예. 네. 건물 신사동 건물. 그 앞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 뒷짐 지고 이렇게 가더래요.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비서같이 생긴 놈들이 한 두세 명 막 이렇게 바쁜 척하고 막 옹이하고. 그래서 김규춘 여기 웬일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며칠 뒤에 그 며칠 전에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완전 고급 가구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6, 7층 쪽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저기 김기춘이 이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듣고 또 그냥 안 넘기잖아 내가. 네. 적어놨지. 취재수첩에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를 여러 번 다녔어요. 일부러 내가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그리고 일부러 괜히 거기 또 그 리틀 쌀공이라고 쌀국수 맛있는 집 있다. 네. 거기 가면 물 좋아요. 그 근데- 건물에? 1층에. 그 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딱 2개밖에 없어요. 1층에 있는 리틀 쌀공이랑 2층에 있는 밍이라고 안마하는 데인데 거기 퇴폐하는 데 아니에요. 되게 잘해요.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제가 가면서 연예인 몇 번 봤어요. 진짜 잘해.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 전현직 세입자라든가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 그 정보 많습니다. 발레 파킹 거기서 많이 터져. 발레파킹, 블랙박스. 차 조심해야 돼. 종합적으로 열애설 다 나오죠. 네, 종합적으로 제가 취재한 결과 2012년 12월 제가 6일 날 그 건물에 갔어요. 2012년 12월 6일 날.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네요. 직전에 그때 최순실 세 자매가 3천억대 은닉 부동산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다 찾아다닐 때. 그때 한참 취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네. 그 최순실 씨 만나려고 거기 갔어. 네. 갔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약간 기자처럼 안 보이고 약간 연예인처럼 보이나 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예 사무실도 있고 그래,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그 최순실 사장님 그 이사 나가지 않았냐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빈집이네? 그렇게 알고 있었지. 네. 근데 이제 내가 쭉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바로 직후에 그 2013년 1월에 대선 직후에 김기춘 씨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서실장 아니었거든.
근데 그 6, 7층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사전인데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최순실에.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한테나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 김기춘 씨가 거기서 이제 8월 3일 날 비서실장으로 나가지. 이제 직권 통치하려고. 그 전에는 배후에서 이제 막 판을 짜고 이제 했던 거예요. 허태열.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았겠지. 그래서 여하튼 그때 이제 최순실 씨와 상당한 모종의 깊은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여기 육체 관계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여하튼 이제 밀접하게 이제 교류하면서 정권 초기 판을 짰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사실 사무실로 쓰기가 너무 좋은 게 지하 1층부터 6층 사저까지 직통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장소였어요. 비밀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 그 사람들. 그럼요. 대포폰 쓰고. 대포폰, 뭐 현금 비밀 쓰고. 엘리베이터, 현금 쓰고. 캐시. 아니, 장유진은 뭐, 제주도에 부동산 거래하는데도 캐시로 싸줬다더라고. 거기 보면서. 5만 원짜리. 우리, 야, 이 사람들. 그런데 머리가 나빠가고 다 걸려, 이렇게.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뭐 어떤 종편에서 새누리당 전직 의원이 이제 고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씨가 최순실 씨 사저를 비밀 사무실로 썼다고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 김기춘 씨가 전화했대. 새누리 그 전직 의원한테. 나 거기 사무실로 안 썼어?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대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김기춘 씨가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4번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씨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일단은 거기 산 적이 부인하고 없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혹시 전화 안 해봤습니까? 시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겠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막 그 가신들도 없고 다 떠나갔는데 그나마 그래도 김기춘이 예정이 있어가지고 이 아사리판을 챙겨주고 있는 거다. 마지막 보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79년 11.6 직전까지 사실 청와대는 소수의 박근혜의 주구들과 또 회색 분자와 그리고 이거 어떻게든 뭐 고쳐봐야겠다는 김재규 장군 같은 어떤 열혈 어떤 충신들 이렇게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법무실장인가 했지 않습니까 김기춘이. 김기춘은 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수부 11.6 이후의 조사 보고서라든가 그 모든 일체의 박근혜 최태민 일파의 어떤 그런 악행을 징지하는 라인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박근혜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 차지철처럼. 근데 그때 차지철이랑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박근혜가 봤을 때 그때 자기 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최태민, 최순실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김기춘이 청와대에 있었고 유신호법까지 만들었잖아. 그 유신호법 72년에 김기춘이가 만든 거고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만난 건 74년이니까 75년 3월 6일. 75년 3월은 박근혜 이야기. 박근혜가 이제 실토한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땐 74년 그 얘기도 있다. 9월 10월에 만났을 거라고 봐요. 예. 그 얘기도 있다. 아니 근데 그 유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최태민 씨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 취재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최태민이 그 전에 이미 박정희하고의 만났던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남이 사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63살인데 아주 멀쩡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 사실 얘기해서 자기가 득볼 건 크게 없어. 근데 이분의 기억으로는 최태민 씨가 일본에도 있었대요. 40년대 후반에 경찰 되기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청년 박정희랑 만나서 뭔가 은혜를 베풀었대. 그 이후로 꾸준히 박정희가 어떤 채무감에서 잘해줬대. 실제로 보면 63년에 공화당 중앙위원회 했어요. 예. 63년에 했죠. 네. 그때 이 최재석 씨라고 하는 분인데 유일하게 최태민의 아들 중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호적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63년에 중앙위원 되고 64년인가에 서대문 지역구 위원장을 했대요. 공화당 위원장을 했던 네. 거죠. 예.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아무나 서대문이면 그 당시에 4대문 뭐 부근이기 때문에 나쁜 지역구가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 공화당 박정희 장군이 그거를 직접 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2차례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대. 가족이랑. 유경수 여사, 박근혜, 근명 씨도 있었겠죠.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 CBS 라디오 딱 들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그 모종의 라인을 통해서 박근혜한테 계속 찝쩍거렸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러니까 저런 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근력 씨가 들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맞는 거지. 그 전에 만나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긴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편지 한 장 받고 이렇게 예, 그 얘기 때문에 돌아서겠냐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단순히 꿈속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부탁을 했다라는 편지 한 장 가지고 아니, 만날 수 편지 있냐. 받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목소리. 빙의해가지고 예. 유경수에서 목소리 내가지고 얘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의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이런 진술들도 일단 유의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박근영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는 건데 아니 박근영은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겨레에서 하도 비판을 많이 해갖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정희 79년에 죽었고 한겨레 신문은 88년에 창간됐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실은 그분이 젊어 보여서 그렇지 그분도 사실 노화가 시작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겨레라고 하는 진보지의 어떤 그 보통명사를 얘기한 거지. 정확한 히스토리는 모르는 특정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라든가 무슨 뭐 다른 그런 진보지를 얘기했던 거죠. 이 기억의 한계라는 게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중앙일보에서 오늘 터뜨린 거는 탕명한 씨 글을 가지고 터뜨렸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최태민 특집에서 했습니다만 73년 5월 달에 대전일보에 광고가 실려 영세교 광고. 신자를 모집하는 거지. 영세계 광고죠. 영세계. 그러니까 영세계인데 영세교였어, 그게. 그래가지고 탕명한 씨가 그걸 보고 대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태민을 만나. 최태민을 만나는데 그냥 이 무당인 거였잖아. 근데 그때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 그 집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대전 보니까. 보문산에 있는 거기가 무슨 뭐 대사동이라는 동네예요. 거기는 완전 무당 집성촌인데 실제로 이제 탕명환 씨 아들도 제가 접촉을 해봤어요. 부산에서 교편 찾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탕명환 아버님이 그런 저서를 쓴 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인용을 해서 보도가 됐다면 찾아내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당시에 그 진술이 상당히 부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문에 이게 동그란 원형 모형의 있었다. 그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참선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그 최재석 씨한테도 확인을 받았고 그래서 여하튼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일보에다가 광고도 낼 정도로 신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이듬해 서대문으로 오죠. 아현동 굴다리 쪽으로. 거기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다 기억을 해요. 그 건물 주인들이 되게 이상했다고. 그리고 막 20-30명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서울로 왔잖아요. 서울로 오고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본인은 75년 3월 달에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74년 한 9월 10월에 만났다고 보는데 불광동에 삽니다. 이거는 중정 조사관이 직접 가갖고 조사한 거야. 불광. 그리고 또 누가 증언했냐면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임모 씨의 아들이야. 조모 씨. 그러니까 조모 씨. 그분도 똑같이 불광동에 살았다고 증언을 했거든. 그런데 불광동에 살 때 전화기조차 없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풀려버렸거든. 그리고 탕명한 씨 증언도 여기하고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73년 5월 달에 만났을 때는 좀 깨재재하기도 하고 없이 보였는데 그 뒤에 만났을 때는 뭐 제한적십자 총재하고 할 때 엄청 부유해 보이더라. 이런 거여서 저는 박근영 씨 증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하여튼 뭐 그거야 뭐 왔다 갔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63년에 중앙위원 한 게 적어도 그건 뭐 확인된 학습 거고요.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면 또 그 진술도 우리가 검토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박정희랑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최태민 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재석 씨. 예. 이분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이런 증언도 하면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3천억 원대
최 씨 일가의 재산. 그런데 자식이 굉장히 많고 결혼도 이 양반이 7번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5번째 부인인 임모 씨 자제들, 딸들만 지금 이 부유한 재산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이 최순실은 지가 유치원 운영해서 벌었다 그랬거든? 우리나라 애들 다 보내도 그렇게 못 벌었다. 그것도 27, 8 이런 나이 때 그걸 벌었다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최재석 씨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증여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옛날에 좀 주먹을 쓰시던 분이래요. 최재석 씨가?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우리 선수들 딱 보면 눈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집안은 기운이네요. 다. 그래서 그 무서웠던 게 실제로 맞나보네요. 왜냐면은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실제로 그 최순실을 뭐 정말 확실하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이 터졌다.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대사동에서 영세에게 이제 본문을 설파하실 때도 자기가 도시락 싸다 날르고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비자금 아버지 최태민의 재산 리스트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게 최순실, 최순덕, 최순천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인데 네. 왜 그걸 보고만 있었지? 다 아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네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최순득 씨 사이에 사실상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동업자적 관계가 된 거예요. 박근혜를 가운데 두고. 최태민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후계자가 된 거야, 최순실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계시다가 역삼동에 있는 그 집도 가봤어요. 역삼동에 있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최순실이 다 임종을 모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최순득, 최순천 요 세 자매가 마지막에 사실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부인들이랑 관계가 잘 정리된 상태에서 임순희 씨 5번째 와이프가 대단히 소유욕이 강했던 분이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임순희 씨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계속 이렇게 호적에서 한 사람은 파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배퇴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만난 최용석 씨라는 분은 이제 최순실 씨 이복 이복 배다른 사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고 그다음 친오빠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업자적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실 씨는 지난 우리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영적 DNA를 받은 예. 후계자다. 예. 최순실 씨가. 요 세 사람의 커넥션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드는 생각이 최순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종교적으로 그냥 무당일 가능성. 왜냐하면은 목의 혈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내려가고 최순실에서 정유현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영세교라는 종교의 후계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종교의 후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아도 밖으로는 굉장히 추앙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종교가 하나가 교주가 없어진 다음에 후계자 문제가 꼭 생겨요. 뭐 더 실제 많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유라의 행동 형태나 그런 걸 보면은 영세계라는 종교의 후계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교를 아버지 걸 더 계승 발전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지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인 거는 최순실이 맞다. 그리고 네. 그 커넥션에서 박근혜 씨가 신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영적인 그런 트레이닝과 에너지로 후계자가 된 것도 있겠지만 전 드는 생각이 슈킹력. 다른 자식들보다 얘가 지금 우리의 가업. 이 박씨 집안과 2대째 걸쳐지는 이 슈킹력에 대해서는 순실이가 잘할 것 같아. 라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그 되게 그때도 제가 센서티브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태민 비자금과 최순실 일가 비자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최재석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돈이 최순실 세 자매로 넘어가면서
사실 자기는 이게 사달이 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란 거 유한하니까 그 뒤에 가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하튼 전부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최소한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수조냐 수십조냐 그래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수조가 맞아요. 제가 취재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수조가 더 있는 거야 지금 돈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슈킹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무속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무속정권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왔잖아요. 최태민과 박근혜는 종교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순실과의 관계는 뭐냐라는 것인데 사실 최순실은 개인 비서예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야. 심지어 컨설팅까지, 국정 컨설팅까지, 그리고 꿈 얘기까지.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꿈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그래야만 이 무속 정권이 2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그거를 4년 전에 들었어. 그리고 3년 전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들었어. 꿈 얘기하는 걸 봤다. 아는 소리를 하더라. 근데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하면서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속 정권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논리 가지고 치고 있는데 그거를 공수하는 걸 본 사람이 제 취재원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인데 그 사람들 이제 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예요. 그런데 최순실 씨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물며 사우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사실은 이성 기자는 직접 취재했지만 취재하시기 전에도 최태민이가 죽을 때 나의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은 최순실이다라고 박근혜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파다했었고 사실은 그 6번째 부인이 있어요. 최태민이 김재복이라고. 네. 6번째 부인이 있는데 왜 5번째 부인 새끼들만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 뭐 영적 능력이겠지만 그 5번째 부인의 난 얘기 못하는 얘기가 있어. 예. 그 경호원 하시던 분한테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힌트만 주세요. 예? 힌트만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잖아. 그 근처에 사시는 예, 분인데 여하튼 그분이 이제 옛날 경호하시던 분인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예. 최태민, 임순희, 박근혜 씨가 되게 친했대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네. 난 못 들었어. 그래요. 자, 지금 그 증여 문제가 나왔는데 최순실이가 저렇게 나는 유치원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재산을 읽었다고 하면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 안 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증여세를 탈루하면 이제 그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범죄에 해당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리고 처벌 또 못 안 낸 세금도 다 받아낼 수는 있지만 그거 역시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기 어려울 것 같고 좀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그 대포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건 뭐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입니다. 개통한 것도 사용한 것도.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겠습니다만. 아니, 대포폰을 만드는 방법이 네. 근데 자기들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 명의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썼다는 진술이에요. 네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 직원 명의의 전화를 만들어라 해서 썼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 거랑 하는 거랑 뭐 똑같죠, 뭐. 그것도 걸리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최재석 씨, 네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최재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15억을 은행에다 못 갚아가지고 공장이 지금 경매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예. 그분이 혹시 뭐 순천, 순실의 그 재산. 상속 재산에 네. 대해서 네.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굉장히 많은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에 그 스스로가 밝힌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나는 이게 받으면 문제될 것 같아서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속권을 이미 포기한 거고 또 당시에 바꾸라고 그래야겠네. 그 세 자매가 받을 때 이미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 달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초에 그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분의 그 형제 같은 경우는 2분의 1까지는 최소한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와서는 좀 방법 어려울 없을까요? 것 같아요. 그분 저희 인터뷰도 응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포폰 업자가 외국인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한국말 잘하시던데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분 너무 착해서 좀 약간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근데 그 다른 대포폰 업자가 또 지방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한 업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좀 선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포폰 업자도 처벌받나요? 그렇죠. 그분은 이게- 그냥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알고 했다면은 처벌받을 수 있죠. 아, 몰랐다고 그래야겠다. 어떡하냐. 근데 최순실 씨가 이번에 어쨌든 엄청난 규모의 국정 문란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뉴스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기소가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형량이 작은 쪽으로 자꾸 빠져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데 자꾸 뭐 대포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아니 몇천억을 해놓은 건데 대포폰 걸리고 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건 일단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일단 영장만 받아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혐의를 넓혀가면 되니까. 근데 아직 영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직 안 떨어졌을 아직 소식이 거예요. 없는데, 손 변호사 영장 기각될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 구속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 수사한다는 거는 예외적인 건데 따라서 구속 요건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보긴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어떤 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그 국내 거처가 일정치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예전에 이제 국외로 한 번 더 떠났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또 범죄 사실 검찰이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아프다고 예. 우려놓고 또 호텔에서 작전 그렇습니다. 짜고. 예, 사안의 중국어 중대성이 얘기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구속된 후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발부되면 그 다음에 구속해서 이제 그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할 때 과연 이번에 정말 그 조그만 그런 범죄만 가지고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죄까지 다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느냐.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능력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뭐 검찰이 근데 취재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도 입을 안 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예,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고 이번에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몇 년 만에 나올 거라고 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더구나 박근혜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한 거지, 아직도. 겁나는 거죠. 말 잘못했다가 금방 몇 년 뒤에 나와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심지어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조폭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련자들을 보면 다 조폭한테 협박당한 게 기본이야. 주변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죽는다면서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 또 들었어요, 저. 그러니까 너 이거 목숨 걸려면 취재하고 아니면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자, 재산 얘기하다가 좀 빠졌는데, 네. 그 최순실은 본인이 유출해서 벌었다고 했고, 근데 최순득도 지금 뭐, 1,500억짜리 빌딩, 100억짜리 빌딩, 그 딸내미도 뭐, 제주도에 200억짜리 뭐, 샀다가 지금 50억에 금매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순천 씨도 뭐, 한 1,200억대 빌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혹시 뭘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나요? 그분들도 여하튼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구나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좀 붙어서 취재해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순천 씨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씨 사저에서 100m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냥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업자예요. 그럼 부동산 관리하면 처음에 부동산이 있어야 관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더구나 그 청담 사거리에 그 바발이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금싸라기 평당 2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2개 필지에 걸쳐가지고 지상 11층, 지상 9층, 지하 4층이니까 토탈 13층짜리 그 시티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그게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블루독이라고 있어요. 네, 서양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뭐 업체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부지불식 중에 이미 많이 사입었을 겁니다만은 블루독 인기 좋아요. 유아복 업체 비싸요. 비싸가지고. 예. 근데 그 서양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보면 참 좀 뒤에 권력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제법 나옵니다. 급성장한 배경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독일로 날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정유라 잡으러?
협박당하셨대잖아. 정유라 씨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할까요? 예. 네. 오늘 이제 만난 이제 의사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성형 중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우리 EJ 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앞트임이라든가 뒤트임 하신 분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있어요. 근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웃고 있는 네가 범인이야. 근데 그 여러 차례 가지고 뭐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의사들이 똑같은 의사가 아니야.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야. 패소한 거 딱 갖다가 대법원에서 막 뒤집어 없는 그런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잖아. 그냥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마지막 재건 수술하는 의사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케이스 가져와서 딱 바로 잡는 거. 근데 그런 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면 코드 해줬다고 그러고. 난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씨 그 연예인 보톡스를 놔준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기는 아니래, 오늘도.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집안 자체가 사실 돈이 많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차, 집,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골프 치고, 그리고 삼시세끼, 그 사람들은 세 끼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겠지. 10끼씩 먹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과시하는 게 이제 성형 같은 거 많이, 실제로 유라 씨 같은 경우는, 유라 씨가 아니죠.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뭐 병원업을 하려고 이렇게 사실 땅을 넓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원들도 저희가 좀 확인 중인데 여하튼 또 병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성형과 관련된 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뭐 최순실 씨의 범죄 행위는 알았어. 네네. 근데 독일에 있는 정유라의 범죄 행위. 네. 그건 그 엄마가 그냥 다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정유라는 전 책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라 씨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부정 입학 있던 거는 네. 엄마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 자기도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그만이고. 근데 이건 외환 관리는 어떻게 돼요? 독일에 정유라 이름으로 집을 샀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신고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한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편법 내지 불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유라 이름으로 샀어도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예, 예.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이 자기 돈을 외국으로 몰래 빼돌렸다. 내보내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의 행위니까 최순실의 잘못이고 그 돈을 독일에서 받아서 정유라 명의로 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또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외국환 관련된 그런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누가 했느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모녀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다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의자는 좀 형량이 다를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명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행위자. 네, 오케이. 행위자 그렇죠. 중심이다. 그러면은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을 만약 했다 그러면 네. 그 형량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높지 않죠. 높지 않아요? 예, 그럼요. 높지 않죠. 더 높다고 생각해도 안 높네. 얼마나 돼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사실, 좀 예. 빼돌려봐. 어떻게 되나. 너 표정 되게 좋다. 아이씨. 별거 아니야? 알았어.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정도야 뭐. 예.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유라를 데리고 와야 최순실이가 입을 열 것 같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 모르쇠로 일관한 거잖아. 태블릿 PC도 내 거 아니다. 내 사진 거기 왜 들어갔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거든. 안종범 수석 알아? 몰라.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를 데리고 가고 옆방에 탁 놓고 지금 가둬 있다면 솔솔솔 나오지 않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야, 씨, 우리 국민들 다 죽어 나갈 판국에 지금 뭐 자린이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 거기 뭐 사지를 맹수 잡을 때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씨를 잡아다가 조사를 시작해야 이게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변호사님 진짜 잘생기셨네요. 말씀이 결국 수사 의지의 문제거든요. 저도 검찰 출입 기자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냥 검찰이 뜻하는 대로 다 그릴 수 있어요. 모든 수사나 뭐 입증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그래서 하자고 맘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뭐 이걸 연결해서 모든 걸 다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이제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아직까지. 그렇지. 더구나 내년 2월에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 하에서. 검찰 정기 인사.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대통령의 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뭔가 좀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청와대 아직까지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저는 이 수사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신격호의 첩 서미경 씨. 서미경 씨. 서미경 씨가 계속 검찰에 들어오라는 안 들어와가지고 여권 정지시켜버렸잖아요. 네. 이거 정유라한테 못합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정유라 씨가 범한 죄가 뭐냐? 왜냐면은 그것부터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유라 씨의 잘못이 있고 형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도 뭐 범죄 없다,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또 그렇게 나올 테니까 과연 뭘 잘못했느냐 그 행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국내로 데려와야 되고, 근데 데려오기 위해서는 혐의를 찾아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그 이제 검찰청에서 최순실 씨가 출두할 때 포토라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원래는 사실은 포토라인에 서면 대표 기자 한두 명이 가서 마이크 대지 않습니까? 여러 개 마이크 갖고 가고. 그 풀 기자라고 그러죠. 풀 기자. 그러면은 이제 육성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날 왜 이게 확 무너져 버렸죠? KBS의 보도에 따르면 그 시위대가 뒤에서 완력으로 밀어서 붕괴됐다라고 개소리를 했다는. 아, 개소리. 전에 왔던 활빈단이라는 그 시위대 말씀. 아,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시위 여러 단체에서 같이 네. 왔는데 그분들은 한참 뒤에 그 장소에 등장하신 거예요. 아, 이미 그 순실 씨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전혀 그 대열이 다른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네. 정말 그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도 한 3배 많은 것 같아요. 외신까지 다. 근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제가 계속 경계했던 게 한 10명, 한 20명 정도 되는 검찰 직원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나와서 에스코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 조사 받기 싫어서 자살하거나 검찰 조사 중에 테러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신변보호 안 하잖아. 근데 갑자기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처음 봤어요. 나와서 계속 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 삥 둘러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직원들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실 씨는 거기서 발언할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언 안 하기로 하고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고 뒤에서 밀어서 넣기로 작전을 짜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 막고 이렇게 울적대는 그렇죠. 여기까지만. 거기서 우는 자세로 해서 사진 좀 찍혀주고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실제로 검찰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만 해도 계속 검찰 직원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 기자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또 검찰에 많이 불려가서 조사도 받아봤잖아요. 포토라인에 2번이나 서봤어, 기자인데. 삼성 엑스파일 때도 섰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 에스코트 안 받았어요? 안 해주더라고. 니 깎여 먹으 그랬겠지.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취재진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앞에 조금만 가려도 막 소리 지르거든. 기사 이러거든 기자들이. 근데 이상호 기자 가운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왔어 이랬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같은 마음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이미 카메라 기자들은 짜증이 되게 난 상태였어요. 그 검찰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뷰를 가리니까. 그렇지. 포토라인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리고 서 있으니까 그림이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터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요새 기자님들이 하도 온순해지셔가지고 검찰에다가 그렇게 항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한 거지. 사실 기자들 저희 올린 동영상 보면 기자들이 같이 저랑 그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들이 나와요. 네. 아, 또 그 선배 그 기자 대접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씨발, 거기서 좀 비켜요. 막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이게 카메라 기자님들도 다 지금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지. 그럼요.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기레기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양심이 일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가지고. 또 있어, 광고가? 대박.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쩔어. 그 최용석 씨는 누구죠? 최용석 씨는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큰 형님이 있어요. 예. 큰 형님은 이제 부산세관에서 뭐 조사과장인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좀 집안에 돈이 있어서 최태민을 걷어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의 셋째 아들. 그러면 최태민의 조카네요. 그렇죠. 인터뷰 하셨죠? 네. 네,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설계사입니다. 전국이 하도 시끄러워 안부를 묻기가 좀 민망합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의 삶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지만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제게 상담 한번 신청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 상담은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건강검진처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금전 피해 크신 분들, 신규 보험 및 대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종합적인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김동욱.co.kr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이희재의 설계사 검색하시고 카페 방문하셔서 수백 분의 상담 후기 읽어보세요. aig0001@naver.com으로 메일 주시거나 010-4511-2371, 010-4511-2371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지금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필로비즈.co.kr. 오늘 광고는 필로비즈라는 업체인데요. IT 사업 기획, 전략 수립, 컨설팅, 웹, 모바일 제작, 온라인 광고 등을 진행하는 업체네요. 주요 업무로는 웹 전략 컨설팅 및 BPR, ISP, 웹사이트 모바일 구축,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분석 및 예측, 비즈그래스.com 이렇게 있다네요.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에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웹 플랫폼 잘 구축해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홈페이지 직접 방문해 보시면 자기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플하게 제공해 주는 업체들이 가장 정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필로비즈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사업을 의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죠? 예. 이제 고문 변호사, 김근하 변호사가 또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다는데. 예. 김근하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상상을 지금 상상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EJ 청취자가 방문 상담하시면은 이 작가의 툭까놓고 재벌,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을 각 한 권씩 총 2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아니, 합니다. 내 책 2권 주지, 뭘. 이렇게. 이벤트 기간 방문 상담 비용은 이제 원래 10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덤으로 책까지 증정하는 행사라, 실질 상담 비용은 0원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각 도서 100권이 모두 소진되거나 2016년 12월까지 하고요. 방문 상담 접수는 법률사무소 상상 홈페이지 상담 신청란 www.partnerlaw.co.kr www.partnerlaw.co.kr 그리고 전화 02-597-47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서초 우영빌딩 4층입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알아서 가라 그래. 이왕 나왔으니까 손수 변호사도 회사 홍보해요. 저요? 저요?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홍보를. 필요 없어? 괜찮습니다. 많이 버는 모양이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형님보다 형님이 그렇지 뭐. 알겠어요, 이 사람. 근데 니네 광고 되게 친절하게 잘해준다. 그럼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 팬카페에 하만복 씨 증선녀가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하만복 씨가 누구냐면, 민족일보 조용수 특집에서 나왔었던 조용수 선생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조영수 선생이 그 집에 이제 양자식으로 간 건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복 씨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 할머니가 하만복 씨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방송을 했는 것 같네요. 근데 양자는 아들을 사실은 유교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없을 때 보낸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송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드렸는데 바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자랑스럽겠습니다. 좋은 조상을 두셨네요. 맞아요. 저도 팬카페 이 내용 처음부터 보고 제가 이 작가한테 이제 이거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저한테. 잘 들었다. 후손인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중초 할아버지 좀 해주세요.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인데,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다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민족일보 특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족일보 특집, 우리가 했던 내용들, 그거 좀 알고 싶다 문의한 분이 많으셨는데, 제가 가장 많은 자료를 인용한 거는,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경향신문 윤희복 기자가 쓰는 거. 거의 제가 여기서 갖고 왔어요. 물론 다른 기사들 논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경향신문 윤희복 기자가 쓴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 평전 이것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사실은 압축해서 알려드린 거고 전체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좀 바꿀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대포폰 관련해가지고 범죄 성립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 그런 업주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하는 게 이제 그 자금 융통이나 제공 등을 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쓰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냥 전화기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불법이라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야, 근데 변호사님 바로바로 수정하시고 참 솔직하신 분. 훌륭한 변호사하신 분입니다. 무한도전에 출연한 변호사예요. 진짜로? 네. 도움이 안 돼요, 그 영업에. 도움이 안 뭘로 되죠. 나왔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때 왜 박명수하고 모친소 특집에 나온 거 뭐였지? 박명수하고 네, 그 히트다 히트. 변호사로 나. 생각나. 히트다 히트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별로 얘기 안 하고 유명한 들어갔던 거 생각나. 맞아요. 네. 하여튼 유명한 변호사. 네,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왜 아니, 소소 왜? 아니 놀러 왔어 얘 놀러 왔는데 놀러 김에 들어와갖고 그래도 풍성해졌지 않아요? 야, 방송이? 근데 놀러 와서 이 정도, 야. 아니, 막 갑자기 아무거나 막 질문하니까. 예. 아무거나 질문을 해요, 진짜. 미안해.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질문하다가 하나 잘못 떨어뜨리면 네. 앞으로 변호사 못 할 수도 있어. 아니, 저희는 답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놀러와서 손변 얼굴을 딱 보니까, 방송 같이 해야겠다, 녹음 같이 해야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하긴. 오늘 밖에 있던 그 대한항공 조종사도 도와주고 끌어다, 막 그렇게 해요. 저기 녹음시키고. 네, 사실은 지금 이상호 기자한테도 무슨 질문 지르고 할 게도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되게 앞으로 뭐 할지 아직 하나도 몰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해야 이거는 말하지 야, 근데 우리 맞추라고. 와중에 지금 뉴스 2개 떴는데 되게 센 거 떴다. 예, 말씀해주세요. 지금 내일 박근혜가 검찰 조사 수용하겠다라고 담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떴고. 그럼 아까 하태경이 왔던 문자 그거예요. 그거네. 그 다음 박 대통령이 호텔에서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직접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 내려와야 되네. 예? 대통령이 삥 뜯은 거잖아. 그렇죠. 어? 예. 전두환이 했던 데 똑같이 했다는 거 예. 아니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 옷 벗겨가지고 소추해야겠다. 또 이건 또 한번 검토를 좀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게 단순한 직권 남용이냐 아니면 뇌물 관련된 범죄나 그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갈죄 성립 가능성은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한테? 예. 네. 대통령이 직접 했거나 그렇지. 공갈 교사를 해서 위계에 안종범 의한 전 수석이나 공갈이구나. 그래서 공갈이라는 게 강도보다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뭐냐면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의사를 억압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면 강도인데 공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 협박. 협박을 해서 겁에 질리게 해서 돈을 뺏어가면 공갈죄가 되거든요. 너 이거 안 내놓으면 피똥 싼다. 그렇죠. 공갈죠. 예, 이런 말투라면은 겁을 안 먹으니까 공갈죄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위해를 줄 것처럼 하고 정말 돈을 안 주면은 기업 운영에 뭐 차질이 생기겠다. 뭐 불이익이 있겠다.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났다. 빨리 돈 만들어 주자.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왜 대학 교수들이 조교들 성추행한다든지 학생 성추행할 때는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학생들이나 조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성추행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죄가 무겁다 혹은 뭐 이거는 유죄다라는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게 좀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게다가 당연히 적용해야죠. 기업들이 또 구린데가 다 없이 기업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딘가 한 군데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먼저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세작은 주로 똥, 구린 거,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좀 낮게 가죠. 저는 낮은 데로 임하죠. 그리고 당장의 부영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하고 이렇게 뭐 저기 세무조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도 나왔고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기업체에게 직접 얘기했다면은 그거는 가장 극한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기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야, 결국은. 야, 너는 그러면 저 고영태 이런 거 좀 조사를 해봐. 호빠 가갖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없이 그런 거라 해. 뭘로 가나요, 호빠에? 손님으로 가지 않아요? 손님으로 가든 뭘로 해. 선수로 가. 아니, 근데 나 몸이 차라리 이 작가가 먹혀. 약간 호빠에서, 그래, 들었어. 네. 그럼 뭐 40, 50대 뭐 가정, 아빠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아빠방이죠, 그래. 약간 변태적인 그런 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제 계시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 강남에서 호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창업 중이야?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내가 통한다더라고. 왜, 이 터는 게 좋대요. 터는 걸 좋아한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고영태 터지고 물어보려고. 알 거 아니야, 같은 업계니까. 예. 한번 모시죠, 뭐. 전화기가 바뀌었더라고. 하도 전화를 안 해요. 오랫동안, 오랜만에 했더니. 나도 아는 애들 좀 제법 있는데. 근데 금방 은퇴래요, 거기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믿을만한 소식통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원 잘하면은 큰 관계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브라보! 그러면 그동안 의원이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던 게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몰라요. 자기가 방어적 목 차원에서 예. 했을 수도 하여튼 있지. 그렇고요. 그렇고 또, 아, 진짜 너무 오버했어.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요. 호빠 얘기 나왔는데, 왜날 보면서 얘기하니? 아니, 호빠 선수 또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거는 정설이잖아. 최순실 씨가 고영태를. 나 사실 그 얘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다. 오래전에. 왜냐면,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강남에서 이제 청담동 언니들이야. 다 그분들이. 순실 누나나. 참 갈 데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응? 청담동이 되게 좁은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의 그 아지트가 있어. 그러면 이쪽 모였던 사람들이 또 저기도 가고 한 군데만 가냐 니네? 다 돌아다니면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손들이 쭉 있어요. 제가 싸이 군대 2번 보낸 거 얘기했죠. 그죠? 예. 네. 싸이네 엄마도 되게 청담동에서 유명한 분이야. 그분도.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 세력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싸이 엄마가 옛날 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 세력, 뭐 이런 세력 저런 세력 중에 순득 세력이 또 있었던 거야. 패밀리. 그럼요. 예. 나름대로 드립 좋아. 나름대로 대립각이 좀 있었어요. 응? 이분들이 또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양다리 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그런 언니들이었죠. 근데 이쪽 큰 언니한테 걸리면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대부분 돈이 있으니까 뭐 한 3, 40억짜리 집 하고 차 뭐 여러 대 하고 뭐 이제 성형 같은 거 하고 그래도 이제 사실상 어떤 친목을 위해서 또 가는 데가 또 그런 곳이 뭐 내가 거명한 분들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또 하나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호빠만 취재해도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지저분해서 우리는 기사를 안 쓰죠. 고발뉴스는 예. 이의제랑 달라가지고 취급을 안 합니다.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이 호빠를 다니기도 했지만, 호빠 선수들 한 4-5명을 불렀다. 초청해서 파티를 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최순실이가 집안 놀았을까? 선수들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같이 놀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나는 또 팔선녀 그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최순실이가 혼자 놀았을까? 같이 놀았을까? 5명이나 데리고. 혼자 근데 다섯 나는 명 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역발상.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제 룸사롱 같은 거 옛날에 취재 차원에서 좀 네. 취재차를 가졌죠. 네, 그럼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얼굴 팔리고 나서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제가. 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취재력이 대단히 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근데- 미루세요. 너도 얼굴 팔려서 대신 취재. 너도 팔려서 안 돼. 맞습니다.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룸사롱에 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시선이 안 좋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네. 조금 얼굴 팔리고 연예인들 같은 분들 옛날 연예인들이랑 내가 막 친하게 자주 지냈잖아. 이렇게 연예계 취재하느라고. 근데 가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연예인들이 술 마실 장소가 없어요. 일단 룸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들만이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그럼요. 놀 곳이 있어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하거나 또는 또 강남의 큰손 아줌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좀 어른들끼리 성숙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야릇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가다 보면 한두 번 가다 보면 거기서 또 인간관계가 싹 트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고영태 씨가 소실적인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뭐 직업적 차원에서 남자든 여자든 술 마시는 거를 이렇게 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으로서.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랬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쭉 들리는 얘기가 속된 말로 뭐 공사 치다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그 조건 만남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남자 사회도 있고 여자 사회도 있는데 뭐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좀 최순실 씨가 좀 적게 줬다 뭐 이런 취지의 제보를 사실 받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고영태 씨는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가방 만들다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일단 뭐 또 얘기 듣다 보면 넘어가죠. 그렇네, 사실. 룸사롱은 합법이야. 원래 그 여성 접객으로 호빠도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뭐안 되고. 바뀌었어요, 호빠도? 아, 똑같죠. 뭐 어때요? 아니, 허가 받고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 뭐가- 유흥 없어 유흥 없어. 아니, 그냥. 남성 접대로는 유흥주점. 남성 접대로 쓰면 안 된다니까. 아예 안 돼요? 남성 접대로 쓰면 못 쓰게 돼 있어. 그 영역이 좀 약한. 그게 약하군요. 예. 나는 어디 잘 알지? 야 남성 접대 불법이야. 남성 접대 돼요? 불법이야. 야, 이거 왜 안 무슨 돼요? 성차별이야? 그러니까 왜 안 돼, 이거는? 왜 안 돼 그게? 남성 접대로는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여성 접대고는 남자를 접대만 받아야 되고 접대하면 안 돼? 그 문제네 그게. 직업 선택의 문제네. 자유를 침해하는 가라오케에서 남자 보도 불러주던데. 안 된다니까 불법이라고. 남자 보도를 룸사롱은 아니, 이거 좀 모순적인. 야, 네. 보도는 그거 그 나쁜 말이야. 아,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냥, 불러주더라고요. 남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일종 허가를 받으면 네. 여성 접객은 쓸 수 있는데 이 호빠를 일종 받아도 네. 남성 접객은 못 써요 원래. 다 불법이야 그래서. 흡수거라는 업체가 없군요, 이거는 그건 아예. 개정돼야겠다, 법이. 이거는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아. 다음 정권 때 바꿔야겠네요. 남녀 평등 문제도 있고. 예. 그렇게 진지하시다니 다들. 별의별 게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지금 우린 페미니스트니까. 질문의 핵심은 지금 답이 안 나왔는데, 과연, 그건 취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난 궁금하네. 아버지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그 DNA의 무서움이라는 거는요. 아 근데 제가 들은 얘기 되게 많아요. 그 아까 경호원이나 그 주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그 후보 팀에서 다 조사했죠. 그 팀 별도 팀 운영을 했고 예. 그 팀에 관여했던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 휘황찬란, 그렇죠. 뭐 완전 뭐 진짜 이게 알려지면 밥도 못 먹을 것이다. 부정들이 정의원 그랬거든. 의원이 그렇죠. 그 그렇지도 얘기를 않을 거다 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최순실의 사저 그 신사동 예. 표현하셨잖아요. 6, 7층. 예, 근데 보통 사저라는 표현을 최순실급에다 안 쓰지 않아요? 자기는 집 자택이라고 그러잖아. 예, 미안해. 자택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저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가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은 아까 그 왜 그 옷 만들어주는 동영상 집에서 깐 거 고영태가 녹화를 해가지고 던져준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고영태가 혹은 다른 사람이 녹음 파일도 갖고 있을 정황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이외에도. 점점점 더 크게 까질 것이라고 보고. 그럼요. 그 미르 이 총장 같은 경우,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자료가 있다고 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제보자 2명을 접촉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했으면은 자기가 출처가 드러날 것 같아서 도저히 얘기 못 하겠다. 두렵다. 그들 금방 나올 거다. 안다. 너무 무섭고 강고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내 전화가 안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때 보면은 내 그냥 멀쩡하던 카톡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만난 그 이른바 최순실 그 패밀리 주변에서 이를테면 배태되거나 또는 거기서 말 안 듣는다고 뭐 이렇게 잘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들 폭력배 또는 뭐 이렇게 협박 뭐 이런 또는 이상한 핸드폰이 막 갑자기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공포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이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손수호 변호사에게 네. 이 정도 되면은 탄핵했을 때 네네. 뭐 탄핵했을 때 뭐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한 20여 몇 석. 근데 네. 헌재 갔을 때 이게 과연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예. 될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동안에 이상호 기자는 제가 방금 받은 요 정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걸 또 나한테 보여주네. 읽고 계세요. 네. 제가 이상호 기자님이 몸담았던 방송국에서 그 영화 음악 프로그램에 한 2년째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영화 속 법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한 편씩. 근데 이번 주에 영화를 저희가 닉슨을 선정했습니다. 영화 닉슨을 선정해가지고 뭐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닉슨 영화상에서 이제 탄핵 관련된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송이 되는데 녹음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헌정사의 탄핵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헌재가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쭉 전체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가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될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언제 그러면 중대한 이 법률 위반이냐를 이제 간단하게 딱 석 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판단은 한번 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각자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탄핵이 가능한지, 탄핵돼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밝힌 아주 요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의 그런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어떤 상황이 이 문장, 이 기준에 따라서 볼 때 파면, 즉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에서 볼 때도 이제 판단하는 여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가 더 드러나고 뭐가 더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말을 하고 또 영상이 등장하고 뭐 이제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증언이 공개되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지금도 저는 충분하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혀주신 것 같고 지금 상황이면 충분하게 탄핵이 가능한 상황인 것을 헌재에서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보수적이긴 하지만 뭐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게 거기까지 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건 뭐 헌재 정말 불나지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을 믿고 그냥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한 도중에 제가 받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상호 기자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 귀에 대고 두 번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하여튼 큰 거야. 이거는 터지면. 네. 이거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무시 말은 못 드리고요. 자, 아까 처음에 최용석 씨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 최용석 씨가 그러니까 삼촌 큰아버지 최태민 덕으로 영남대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태민이 최면술로 박근혜를 홀렸다. 이런 지원을 했다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사실 최용석 씨는 그 지방에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팩트에 대한 감이 있는 분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언론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왜 5인 이하 언론사 퇴출을 위한 그런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피해를 보고 여하튼 뭐 최순실 또는 이 정부로부터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주장은 크게 세 개예요. 하나는 자기가 봤을 때 일단 최태민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최면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와서 야 니네 큰아버지가 따라하라고 손 올려라 해서 했는데 손이 안 내려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최면술에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최태민의 영혼 합일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로 열고 최면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양반이 최영석 씨도 그렇지만 최재석 씨도 그 아드님 말씀만 들어도 언변이 무지하게 그러니까 거의 이 작가급으로 털었던 거지. 근데 동시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테크닉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육체와 정신을 지배했다는 말이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 최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실제로 자기 어머님이 그 최면술을 당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한참 울고불고 풀어달라고 해서 겨우 풀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좋은 기술인데 내가 안 보여줬겠어 박근혜한테? 실제로 저도 그 동아일보 지금도 계시는 분인데 과거부터 이제 그 최태민 씨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취재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석에서 들었는데 최면술이라는 그런 얘기를 직접 아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작가가 그 탕명환 씨. 예. 그분이 썼다라고 저 원소스 자료는 못 봤는데 그거를 재인용한 글을 읽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최면술과 같은 어떤 신기를 가지고 있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영역이 있다. 그렇죠. 영역이 네. 있는 것을 분명히 보였다라는 말을 그 탕명환 씨가 남겼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볼 때도 뭔가 이상한 거 있었다. 그 정도 뭔가 있으니까. 저희 최태민 특집 79회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태민을 만난 사람은 아픈 사람이 몸이 낫기도 하고 하여튼 증언이 그렇게 나왔다더라. 그거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로켓 타고 달려나가는 시대에 이게 무슨 최면술 사람이 그만큼 약한 거야. 아, 이거 최면술은 과학이에요. 실제로 최면요법이라는 것들이 최면 학회도 있죠.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근데 사용되고. 그게- 근데 뭐 유사 경험이냐 아니냐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신체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유도해내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기가 약하다거나 소위 말해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쉽게 또 다 될 수 최면에 있지. 잘 걸리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걸리거든. 걸리겠어? 우리는 최면술사를 꼬시지. 그렇지. 내가 걸면 그렇지 걸리진 않지. 너무 꿈꾸지 마. 호빠 불법이래잖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영남재단 예. 말씀을 하셔서 좀만 덧붙이자면 네. 그 최영석 씨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면술도 최면술이지만 여태까지 최 씨 일가가 박근혜를 앞세워서 영남재단이라든가 유경재단이라든가 영남대 이렇게 전횡을 일삼아서 사실은 매번 쫓겨났어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도 쫓겨난 거 그다음 유경재단 어린이재단 영남대 쫓겨난 게 다 최 씨 일가의 비호 때문인데 한 번도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어요. 박근혜는 사실 허수아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처음으로 최 씨 일가 내부에서 그게 나온 거죠. 내부 폭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영석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태민 씨의 전화를 받고 코카콜라 다니던 형이랑 자기랑 같이 가가지고 일을 했고 영남대에서는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박정희 그 유품들 관리하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영남대 의료원에서 그 구매과 있었대요. 그거 아주 요직 제일 중요한 데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유경재단 와가지고 결국 유경재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촌이 일한다고 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령장이랑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결과적으로 최 씨 일가의 바로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평하는 바입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복심이 있다 그래요? 뭐가 또 있어 이 와중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일을 봐주고 그거. 도피를 도와주고 그 문부장. 문부장? 그거 되게 중요한 분인데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6일인가 그 신사동 7층 건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에 웬만한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층에 보면 관리실이 있어요. 거기에 최순실 별도 사무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보면 문부장이랑 여직원 2명이 근무해요. 네. 그분들이 건물 관리 및 최순실의 개인 이를테면 야 유라 어디 좀 데려다줘. 독일 좀 갔다 와. 그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야. 집사 역할. 집사지. 바로 문부장. 근데 문부장이
26일 새벽에 들어왔어. 독일에 있다가. 근데 되게 중요한 키맨인데 모든 그 이를테면 그런 그 페이퍼워크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들어왔더라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27일이었죠. 26일인가 그 압수수색 하는 날 새벽에 들어왔어.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아요? 국내로 들어와.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그 고발 뉴스에다 그분 전화번호 뒷번호 이렇게 까놨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취재해 보시자고.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사람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럼 검찰이 왜 저래? 이거 쇼하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야, 말이 검찰은 되냐. 최순실도 지금 하루 동안 시간 줘가지고 돈 뽑으러 다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에스코트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봐요. 근데 31시간 동안 국민은행에서 돈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보통 돈 1, 200 정도 뽑을 때 ATM 가서 쓰잖아. 뽑지. 근데 그치. 그 단위수가 넘어가면은 ATM에서 못 뽑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참 그거 얼굴도 팔렸어. 이름도 팔렸잖아. 최서원 딱 보면은 그런데 직접 본인이 가서 창고에 가서 찾았다고 하면 거액일 것이다. 그렇죠. 급하게 거액을 뺐어야 했다. 그것이 검찰이 왜 그걸 쳐두고 보고 있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 또 지금 검찰이 31일 날인가요? 30일인가 31일 날 관련된 사람이 계좌를 텁니다. 근데 차은택하고 주변만 틀고 최순실 거는 놔뒀단 말이야. 아니 가장 중요한 최순실 계좌를 왜 안 틀었냐 말이지. 이해가 안 가잖아. 저는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를 보면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저는 어떤 그 세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순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럼 특검이 나중에 더 캐지 못하도록 같이 인멸을 방해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미리 그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다. 그 범인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전 그렇게밖에 겐세이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겐세이가 뭐냐? 아니 듣기 편하시게. 자, 이제 마칠 시간 다 돼가는데. 진짜로? 예. 지난번 2014년 12월에 나와가지고, 정윤회가 본질이 아니다. 헛다리 짚는 거다, 전부 다. 최순실이가 본질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저는 최순실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 이를테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저는 보고 가장 먼저 현장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고 특히 대선 직전에 그 부동산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제가 대선 직전에 전날인가 이틀 전에 박근혜 정권의 앞잡이로 밝혀진 MBC가 그 말레이시아에 있던 김정남 인터뷰한다는 내용을 내부에서 폭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공영방송을 앞세운 저는 관건선거 시도라고 보는데 그거를 내부 고발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자마자 1호로 잘렸잖아요. 해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그 박근혜 주변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잘못 건드렸네. 그 기본인 거지. 그러니까 날 잘라줬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박심환 씨도 계속 주변에서 탐문을 했고 그리고 최태민 씨의 일가와 저는 계속 선을 닿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담동 일대 제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곧바로 취직해서 아마 탐문 수사를 했을 거예요. 잠입 수사를, 취재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여하튼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취임 직후에 그 한복, 그 김영석 씨 신라호텔 디자이너인데 신라호텔의 아케이드에 있어요. 한복집이. 김영석의 한복을 넣은 게 최순실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근데 그거 확인이 안 되잖아. 예. 그걸 또 한 1년 반 걸렸어요. 확인하는데. 그래서 최단기간에 보도한 게 2014년 12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복을 넣어준다는 건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복은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데 최순실이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최순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보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그 한복과 관련된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제보였는데 그 제보를 했던 한 분이
최순실이 지속적으로 박근혜에게 전화를 하면서 지시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심지어 꿈 얘기를 하면서 카운셀링 해주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주변인을 접촉을 해서 그 동일한 얘기를 받아내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하튼 그걸 보도를 했죠. 이미 큰 틀에서 얼개가 나온 거야. 아, 최태민에 이어서 최순실이 종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박근혜를 앞세워서 국정을 농간하고 있구나. 한복을 넣어주면서 일단 그 공적인 시스템이 거기서 붕괴가 돼 있다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취재해 보니까 보석도 넣어줬네. 보석은 이를테면 1,000만 원짜리까지가 있대요. 그 브로치. 네. 그래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브로치를 정기적으로 계속 최순실이 와서 골라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 거야? 그러니까 이미 공적인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연설문까지 써주는 단계까지 몰랐습니다만 그거를 다 안 게 2년 전이었고 우리는 보도를 했고 보도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대한 매체들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또 같이 우리가 더블로 막 또 크게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언론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도를 했을 때 4년 전에 3천억 재산을 보도하고 2년 전에 한복이랑 현몽을 보도했을 때 사실 기자들이 연락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제발 좀 취재 좀 하자고. 이거 정말 문제다. 근데 모두가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거 지금 해봤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꼽을 치고 있던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근데 난 그런 것들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속성들이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클로징이랑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JTBC나 한겨레 보도를 존중하지만 그 엄혹하던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여러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보도했던 이런 대한 매체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지금보다 더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광고도 좀 팔아주시고 여러 개 되면 고발뉴스도 한번 들려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그 풀뿌리 매체들을 좀 언론들을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매체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주 주진우 기자가 나온 프린세스 메이커 특집 일주일 안 됐죠 아직? 한 5일 됐는데 300만 다운로드를 넘겼다. 심지어는 한 번 갈았잖아 파일을. 아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300 한 30,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대단한 거고. 10분의 1 나오겠네요. 이상호 기자가 나온 프린세스 메이커 특집 2 이것도 한 300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묘한 또 경쟁 심리를. 오늘 고발뉴스 우리 저 후원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가 여자분들에게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꽉꽉 찼거든요. 이상호 기자는 과연 얼마나 찰까 꽉꽉 찼어 오늘. 내심 궁금했는데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또. 네. 근데 나는 지난주는 남자분들이 많아. 지난주는 그 관객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오늘은 다양하게 가족 단위. 네, 가족 단위 좋습니다. 열릴 때 사랑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네. 자, 지금 대통령의 7시간 다큐 찍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를 다이빙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요즘에 보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석 가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7시간이 결국은 최순실의 장난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보기 위해서 최태민을 뒤졌던 것이고 최태민을 찾아다니다 만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최태민과의 박근혜와의 관계, 그다음 최순실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7시간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상태인데 결국은 최씨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 속에서 지난 4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고발하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편집 중인데 우리 이의제를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7시간은 리프팅일 것일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더 뭐 조사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게 팩트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자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언론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이 추구해야 될 10대 의제 중에서 가장 그 탑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을 언론인들이 취재해야 된다라고 아젠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 와중에 7시간이 소요되는 이른바 연예인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어차피 조사받겠다고 했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명을 하시고 만약에 다른 일을 했는데 7시간 동안 허위 보고를 받고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면 더 그 또한 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거 이상한 거야. 조선일보도 그러는 마당에. 저기 그리고 언론 말씀하신 김에 www.gobalnews.com www.gobalnews.com에 들어가시면은 메뉴 중에 고발뉴스 후원하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로그인하시고 또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네. 거기 니 다양한 똥이나 좀 신경 써. 이게 매일 적자요. 상실에는 좀 빨리 좀 복귀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팔 계정은 gobalpal@gmail.com입니다. 진짜 오늘 박사님 잘생겨 보인다. 그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를 또 쫓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거를 중점적으로 쫓고 있다. 일단 저는 7시간에 대해서 행적을 까는 제일 거 큰 사실 거고.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씨 일가의 기본적으로 자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두환이 준 6억을 종잣돈으로 했다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떤 구국 봉사단 등 사조직을 통해서 축적된 재산, 그다음에 이후에 영남대와 관련해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 박씨 형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결과 그 주변에 어떤 그 폭력의 냄새, 피해 냄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취재하기가 상당히 좀 저어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단히 음모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항상 많이 20년 동안 예. 그 질문을 받아왔어요. 자살하실 의사 있냐고. 자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저기 운동하러 갔다가 푸조 3008하고 카니발 사이에 가로 주차했는데 거기에 스마트 포트가 세로 주차를 딱 해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티즈가 확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생활을 20년 하면서 이만큼 위험하지 않은 일은 별로 항상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예계 비리할 때는 그거 다 조폭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10여 년 다 전에는. 조폭이 막 풀려서 실제로 살인교사 혐의 받고 바로 출소한 사람이 불러서 집에 가서 협박당한 적도 있고. 근데 항상 이렇게 미행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터득한 건 뭐냐면 그냥 완전히 내려놓으면 못 건드려요. 제가 삼성이랑 엑스파일로 싸울 때도 정말 두렵죠. 그 재벌들이 그냥 돈 주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려놓으면 정말 내려놓고 덤비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미친놈이라 생각하는군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재석 씨가 사실은 자기 태어나서 처음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3살인데. 그래서 왜 저희한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3명이 차에서 내리는데 저희가 레이 타잖아요. 레이 경차에서 셋이 내리더래. 카메라도 완전 주먹만한 거 들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쟤네가 하는 애들인지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기자면 안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기자 아닌 것 같아서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제 언론사들은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싫은 거야. 근데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면요 최소한 10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한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권력자가 있으면 죽이는 데까지 필요한 그 개선상의 인원이 한 100명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상호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될 정도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쟤들이 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취재를 해야겠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도청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이게 실제로 도청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준이, 김어준은 맨날 너 아이폰 왜 안 바꾸냐고 그러는데 저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 엑스파일 할 때 그 왜 국정원장 하나 죽고 여러 명 구속됐단 예.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제 이걸 태핑할 거 아닙니까? 어떤 날은 전화 듣다 보면 국정원 안내방송이 나와요. 잘못 연결해가지고. 근데 비밀이라는 건 감추면은 더 커지는데 저는 그냥 비밀이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취재하러 가서 자기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니고 떳떳하게 살면 어차피 우리가 뭐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인데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전 살고 있어요. 그래야 못 건드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쨌든 뭐 주진우 기자도 지난주에 나와서 그 최 씨 일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또 이상훈 기자가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손수호 변호사는 네. 법조인으로서 네. 최순실 씨가 네.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아까 왜 최순실이가 나 금방 나올 거야 이렇게 했다면서요? 주변 분들이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냥 몇 년 정도 아닐까요? 최악이 몇 년이에요? 예. 집행유예는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더구나 이게 우리가 전두환이를 사형시키지 못했잖아요. 예. 하물며 광주 민중을 그렇게 수천을 학살한 사상자를 낸 독재자도 살아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국민을 정말 도탄에 빠뜨린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죄질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자꾸 이런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완전하게 역사적인 어떤 단죄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신뢰가 없는 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어떤 대권 주자가 나와서 집권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주계열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 의지와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그 철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셔서 지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입국했을 때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혐의가 뭐가 있겠느냐 네. 그 분석이 많았고 또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런 네. 의견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냉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찌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거나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정말 큰 벌 받는구나 생각했던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매우 희박하다. 예, 처음부터 그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 기자님은 저희가 정식으로 초대했으니까 출연료를 드리는데. 아, 됐어. 뭘 저는 밥 사주세요. 예. 밥? 오케이. 네, 밥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놀러와서 네. 출연한 거잖아. 아, 그렇죠. 예. 이분 무한도전 나오는 분이야. 출연료 그러면 아까 못했던 홍보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억났어. 이세돌 구단 자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 이세돌 구단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둑 좀 두시나 보죠? 잘 못됩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네? 나중에 무료로 변론을 해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싫어요. 자, 두 분은 혹시 할 말 있어요? 이제 끝날 마당인데. 1960년대 박정희가 집권해서 79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싸워왔거든요. 요새 한광옥, 허화평 이런 사람들이 말이 나와요. 그 1980년대 초반이랑 약간 좀 이제 시대가 넘어가는 듯한 이 짧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지금 그 막바지로 가고 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의 막바지로 가는 것과 매우 비슷하고 지금 8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87 민주항쟁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87 민주항쟁으로 정부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지 아까 손수호 변호사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읽어줬을 때 그 구절들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 많이 이반돼 있다 뭐 그런 약간의 그런 비슷한 내용들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87년 민주항쟁 때만큼 그리고 87년 민주항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좀 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대학교에서 다시 국성을 하고 있고 또 교문투쟁 하고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나왔거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87학년처럼 넥타이 부대가 동원되고 지금 민중철공걸기 대회가 잡혀 있잖아요. 4.19 때 비슷한 거죠, 좀 이런 그렇죠. 보면. 또 백남기 농민 그 사회장 그날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모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중의 힘을 좀 보여주기 바라고. 자, 최장.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는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들이 어떻게 내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있냐, 믿을 수 없다, 쪽팔리고 분노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1990년대 MBC에서 방송됐던 똠방각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똠방각하가 나라를 갖다가 작살내는 꼴을 드라마가 아닌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똠방각하는 자기가 키우고 있던 켈베로스들한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프린세스 메이커 특집 2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뭔가 정리가 안 되면 프린세스 메이커 특집 3 할 거야. 예. 그때 또 누가 올까요? 누가 올지 이제? 올 사람들은 많으니까. 다음 주 우리 이제 녹음 전까지 모든 게 좀 해결이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제공 소개하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제공, 김태영, 손우상우 사랑해, 찌릉내, 이상준, 안상보, 파리 엔젤 펀딩, 안재현, 라보라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